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김두관 의원실 유승준 비서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영화산업 위기진단, 다음 30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청중 숫자를 제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진행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주최 측의 인사 말씀을 듣고 잠시 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뒤에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자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의뢰를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쪽 대선으로 올라와서 말씀 주시면 예, 됐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최 주관을 한 의원실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서비스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많은 관객을 모아야 유지가 가능한 영화 산업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가 기획 단계에서 무산됐고 제작 중단된 영화들도 많습니다. 재작년 갑자기 일이 끊긴 영화인들 소식을 듣고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 추가를 요구해서 올해 17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기는 했지만 기나긴 코로나 전국에서 영화계의 불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의력과 숙련도가 중요한 영화 산업의 특성상 몇 년 동안 제작 편수가 크게 줄어들면 제작 역량 자체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수준 높은 우리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를 꾸준히 제작할 수 있어야 한국 영화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편수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전국으로 본격화된 영화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영업 제한으로 극장에 갈 수 없는 소비자들은 OTT 영화 감상으로 취향을 바꿨고 OTT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영화와 드라마의 구분은 모호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영화를 찾는 관객들은 있겠지만 영상, 영화 콘텐츠 소비 취향의 변화는 영화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OTT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제작비가 영화 제작비와 비슷하거나 상회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영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중단한 김대중 정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영화 산업을 산업답게 만들기 위해 통계와 제도를 바로잡고 영화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영화진흥위원회는 우리 영화의 위상을 현재에 이르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투명해지자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고 현재의 영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OTT 플랫폼의 비약적 발전은 20년여간 한국 영화를 기적적으로 발전시켜왔던 제도적 틀과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영화, 영상,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갖기까지 제작 역량을 유지 발전시키고 산업 참가자들이 새로운 산업 구조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토론회 개최 제안에 함께 동의해 주신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유창서 이사님, 발제를 맡으신 조희영 교수님과 정창수 소장님, 종업 토론자인 김도학 소장님, 정상진 대표님, 황성음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 영화의 새로운 도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원래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문체위 예산심의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직접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지만 영상으로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김두관 의원실과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한국영화산업 위기진단 다음 30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영화의 위상 제거와 재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 OTT로 촉발된 한국영화의 변화뿐 아니라 영화발전기금의 역할과 영화진흥 재원 확장을 위한 영비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5월에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해 최형두, 박정 국회의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 붕괴 현상을 극장 중심으로 살펴보고 진흥 재원 확대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습니다. 2월에는 김승원 의원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와 영화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지원의 효과, 영화발전기금의 한계와 국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토론회에서 영화산업 정상화의 해법은 재정의 투입에 있다는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천억 원 국고 출연 이후 국가 지원은 전무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위기 극복과 함께 한국 영화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영화 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영화 산업 진흥 재원 확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사랑받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 출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오고 계신 관계로 먼저 박정 의원님 영상 축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우리 영화는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영화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 영화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두관 의원님과 영준이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유창서 위원님, 발제를 해주실 조희영 교수님과 정창수 소장님, 토론을 맡아주실 김도학 소장님, 정상진 대표님, 황승음 교수님, 그리고 남동욱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영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었음에도 영화산업을 위한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영화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발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국고 출연과 일반회계 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세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기한을 연장하는 영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영발기금의 약 800억 원이 재정으로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지원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영발기금과 영화계를 위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영화산업위기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영화산업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화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한국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지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좀 반가웠습니다. 오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 진단 다음 30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 영화의 위상 제고와 재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시게 됐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써주신 우리 김두관 의원님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하게 그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극장집 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에 극장을 지으셨어요. 최초의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영화 친화적인 의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우리 한국 영화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보니까 영화 산업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부랴부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굉장히 변화의 흐름이 빠르면서 OTT 산업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이게 지금 영화의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전통적 방식의 영화 소비 플랫폼이었던 극장이 이제 위기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사실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아주 큰 위기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영화관 개봉이 어려워지면서 제작사들이 넷플릭스 등과 같은 OTT 플랫폼의 작품을 공개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보니까 바꿔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과 각종 기부금품,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그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기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로는 우리 제대로 영화 산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변화하는 영화 산업 환경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는 방송과 VOD 산업에서 영화 기금을 징수하고 독일은 역시 OTT 사업자들에게 영화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복공기금 재원 일부를 영화 기금에 출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발전의 산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생충이나 미나리 등 한국 영화를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시상 주목을 받게끔 되어 있던 것도 영화발전기금의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영화계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기꺼이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 영화계가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확실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특히 우리 김두관 의원님 이렇게 영화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또 주최를 해주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김두관 의원님과 함께 우리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좌장과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은 자리에 앞쪽에 있는 단상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창섭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자분들하고 발제자분들은 그러니까 발제가 끝나고 나서 단상으로 좀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한국 영화 산업 위기 진단 그리고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김두관 의원님은 영화 이장과 군수의 실제 인물이시기도 하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 영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특별기금 재원 170억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내년도 2022년 한국영화 발전기금의 공자금에서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국회 회기 때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은 조희경 중앙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님하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 기조 발제 시간은 각각 10분이고요. 국회 토론상 시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시거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영 교수님 발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의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주최 측인 김두관 의원실과 영화진흥위원회에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는 한국영화 위상과 전략적 함의라는 주제로 10분간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 흐름은 우선 3대 영화제 위주로 한국 영화인들의 주요 영화제 진출 실적 말씀드리고 그 뒤로는 OTT의 득세에 한국 영화인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영화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 그리고 코로나 전후에 한국 영화의 생존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전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 없이는 한국 영화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발제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다들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미지들일 텐데요. 한국의 자랑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영화 기생충이 2019년 오른쪽에 보시듯이 칸 황금종려상의 쾌거에 이어서 2020년 작년에 오스카 사관왕을 휩쓸면서 대한민국 전체와 영화계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카데미에서도 재미규포 감독입니다만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라는 작품이 6개 부문이나 후보에 오르면서 윤여정 배우님이 여우조연상의 영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김보라 감독이나 저스틴 전 그리고 예명이다 포근하다 감독이라고 다 재미교포
출신의 한국 감독들인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뭐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날개를 달고 더 솟구쳐야 할 한국 영화 산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못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일단 그 3대 영화제 실적을 경쟁 부문 위주로 뽑아봤고요. 비경쟁 부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실적이 많아질 겁니다. 화면은 좀 흐리지만 자료집에서 구체적인 인명이나 작품명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한국 영화인이 최초로 이제 3대 영화 중에서 베를린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60년대고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김기덕, 이창동, 박찬욱, 임상수 이런 감독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3대 영화제에서 호명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의 투자 자본 진출이라던가 그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이제 앞서 언급한 감독들에 이어 이제 홍상수 감독님들도 지속적으로 호명이 되고 2007년부터는 그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것을 더욱 가열차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핑크색으로 표기된 이런 저예산이지만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 신진 감독들과 작품들도 세계 무대에 알려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10년대 들어서도 그런 좋은 분위기는 유지가 됐었고요. 2019년에 그 앞서 말씀드린 기생충으로 칸 황금 종려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고 이제 김보라 감독도 베를린 영화제에서 국제적인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진이나 공적 자금에 할 일은 사실 포스트 봉준호보다는 포스트 김보라와 같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환경의 힘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담론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들도 호연으로 여우주연상도 많이 받았고요. 심사위원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 영화제, 영화계, 한국 영화인들의 위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높여 왔습니다. 이제 OTT 화제작 참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 페이지는 이제 자료집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득세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가 K-드라마의 열광중이라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 영화를 포함해서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내에서 가입자 수가 계속 신장했던 OTT는 넷플릭스 하나뿐입니다. 국내 OTT 다들 지금 자리 못 잡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옥 같은 영화인들이 다 OTT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반비례해서 이제 영화 산업은 그냥 개점 휴업 상태이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넷플릭스가 2016년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를 감행했던 작품이 봉준호 감독의 옥자였는데 한국 시장에서 넷플릭스라는 그 업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실로 큰 기여를 했고요. 조성희라고 늑대소년으로 잘 알려진 감독의 그 영화도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으면 거의 1000만 이상 들었을 그런 화제작임이 분명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아쉽게도 이제 넷플릭스 첫 상영을 이제 감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영화 순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연출자도 수상한 그녀나 도가니로 잘 알려진 황동혁 감독이고 그 이전의 화제작이었던 킹덤 시즌 1과 시즌 2도 김성훈, 박인재라는 영화계가 길러낸 인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방영 예정인 그 부산행 감독이죠.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나 그리고 한창 촬영 중인 그 범죄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윤종빈 감독의 수리남 이런 것들로 넷플릭스는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신장했다고 하는데 황동혁 감독님이나 제작사는 최초 약속받은 제작비나 개런티 말고는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만 좋은 일을 지금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에 국내 서비스 론칭한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12일에 론칭하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조만간 서비스 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HBO 맥스 모두
김지훈 감독님 그리고 박인재 감독, 박찬욱 감독님 같은 이름을 활용함으로써 넷플릭스와 똑같이 국내 가입자 수를 초반에 잡겠다는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후에 그 한국 영화의 그 위상과 생존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칠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한국 영화는 전통적으로 극장 산업에 좀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어서 해외 판매 실적은 상대적으로 되게 부진한데 2016년에 부산행 곡성 아가씨 양녀 같은 영화들이 이제 선방을 하면서 2019년에 기생충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해외 판로가 상당히 넓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득세를 하면서 한국 영화의 그 해외 판로로 거의 넷플릭스만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이제 해외 판로가 많이 축소된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인 생태계 건강함을 봐서는 최초 계약금 외에는 추가 수익 배분을 잘 하지 않는 넷플릭스보다는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원래 그 전통적인 그 해외 판매 판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리메이크 체결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우수함을 방증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미 한국 영화의 우수성 입증은 완료된 만큼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어떤 보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그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극장 산업 위주로 세계 위상을 말씀드리면 일단 발전기금이 처음으로 활용되었던 2007년과 그 후 약 10년 후에 한국 영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성기를 부과하게 된 2018년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07년에는 이제 세계에서 10위권이었고 극장 매출도 이제 1조에 못 미치는 9,900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11년 후에는 극장 매출이 거의 2배 수준으로 1조 8천억대로 올라오고 순위도 이제 5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코로나 전후를 비교를 해보자면 2019년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던 해인데요. 5위 유지하고 있고 극장 매출은 전년도보다 늘어서 1조 9,100억 원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해 만에 순위는 다시 8위권으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매출액이나 관객 수가 거의 뭐 73, 4%로 급감하는 정말 극장 산업의 공멸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료집에는 없는 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진위의 9월 결산 자료에서 제가 장표를 뽑아왔는데요. 2019년, 20년, 21년 3개년에 3분기까지 동기간 누적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앞선 그 2020년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 한국 영화의 생태계 건강함을 판단할 때 자국 영화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2011년 이후로 한국 영화의 자국 점유율은 꾸준히 50%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한국과 거의 이제 극장 그 박스오피스가 비슷한 독일이나 뭐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올해는 작년에도 그 영화계에서 곡소리가 났었는데 올해 실적은 더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 3분기 누적 실적까지 그 작년보다도 오히려 매출액과 관객 수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영화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좀 쉬고 있다가 올해 정상적으로 영화를 내놓기 시작한 데 반해서 한국 영화는 여전히 지금 좀 영화를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 점유율이 지금 36.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스크린 쿼터도 극장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운영난을 타개하지 못한 그 한국 영화 극장의 정말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의 서울극장이 문을 닫기에 이르렀고요. 많은 극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 공적 자금으로 할인권도 배부를 하고 극장이 다시 한번 이제
끊어졌던 관객의 발걸음을 되돌리려고 심야 상영도 증회하고 취식이 가능한 백신 패스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화 산업계는 사실 심폐소생이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ICU에 누워 있는데 지금 골든타임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 영화는 단언컨대 미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그 주옥 같은 이름들은 다 OTT와 드라마에서만 활동을 하실 것이고 영화 언어를 갈고 닦아서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질의 그 영상 콘텐츠 창작 인력의 수급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금 같은 공적 자금이 더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극장 산업과 또 한국 영화가 극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양책을 견인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 산업은 공멸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발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희영 교수님 시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러니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가슴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의 그동안의 내적인 성장이 OTT 시대의 세계적인 OTT 플랫폼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내적으로는 생태계가 붕괴되는 위험한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제목처럼 한국 영화의 위기를 좀 직시하고 그리고 다음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올해와 내년에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네, 영화계 중요한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재정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재정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정 수단입니다. 사실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걸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재정인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 제도를 굉장히 변화시키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화 발전 관련한 이 영화 발전 기금은 기존의 마중물이나 씨앗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특히 이 공공적인 역할이 필요한 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이런 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영화 발전 기금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영화 발전 기금은 2008년에 앞에 조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영화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수십 가지 이상의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진행 기금의 특징은 국고 지원 없이 오로지 입장객들이 조성한 기금으로만 진행되었다.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크린 쿼터로 시작해서 영화 발전 기금으로 이어지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영화의 지금 같은 성공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 발전 기금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예탁 기간이었습니다. 돈을 맡기는 예탁 기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예수 기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300억씩 200억씩 하다가 20년에 이제 원금 회수가 900억이 넘어가고 21년에 750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예탁 돈을 맡겨놨던 돈들을 다 이제 빼서 쓰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 쓰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 기금 중에서 자산액 감소율이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지금 영화발전기금 6위입니다. 그런데 영화발전기금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로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국제 질병 퇴치기금이나 국제 교류기금이나 다른 5개 기금들은
그 정말로 코로나가 해결되면 그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기금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방만 운영하거나 중복 운영돼서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기술 그 개발을 하기 때문에 투자적 개념에서 잠시 자산이 감소하는 것들이고, 이 영화진흥기금만큼은 그 OTT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OTT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정부에서 해야 될 영화 관련한 그 지능 사업들을 영화발전기금이 다 그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화발전기금의 그 자산 그 기금의 그 감소율이 14%로 지금 다른 국제질병대책기금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적지만, 다른 곳들은 코로나가 다시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파 사용료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재정 수입원은 확실하나 이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존치위원회에서 통폐합을 강력히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기술 관련한 그 촉진기금은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회수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도 여권 발급할 때 하는 것이어서 지금 여권 발급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발전기금의 재정 위기는 다른 기금들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입장객이 감소하면 기금이 위기를 맞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건데요. 이 재원구조의 취약성이 영화관 그 입장권 부과금에 절대로 의존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고, 이후에 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위기를 타개한다고 했을 때 타개하는 수단 방법을 포함해가지고 이 좀 재원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20년에 불과 1년 만에 기존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원이 급감을 했는데 그 동시에 피해 지원 사업에는 확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감소했으나 지출은 증가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 570억 규모의 추가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오히려 적자폭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여건이 발급 안 된다고 해서 더 지원이 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었던 것인데 영화진흥기금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동시에 각종 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 닫는 극장들이 늘어나면서 문화 향유 기회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극장들이나 이 문을 닫지 않은 극장들을 포함해가지고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피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제가 볼 땐 알 수 없으나 우리 아까 부의장님이 그 집안에서 만들었던 극장도 현 상황에서는 아마 버티기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20년에 극장 수가 474개, 그리고 스크린 수가 3,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 비해서 지금 벌써 한 60개 정도나 감소를 좀 하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아마도 올해가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개수가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스크린당 좀 수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객이 감소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어떤 매출 감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OTT 문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재난과 동시에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영화계에 계신 분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시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 의견들을 내셔서 그 뜻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2020년에 OTT가 극장 시장을 지금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포괄하지 않으면 계속 기존의 단순히 극장 입장객에게만 부과하는 기준으로 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과제로 그렇다면 국가지정을 투입을 통한 재원 확충이 이제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 이후에 국고 지원 없이 기금만으로 꾸려온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던 사업들을
또 이 기금에서 지출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수입이 증가가 이제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정부가 맡겼던 정부가 원래 해야만 했었던 사업들을 기금이 수행했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눈앞에 놓인 수많은 이제 새로운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장과 위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어떤 그 정책 지원 사업은 국고로 내지는 부담금이나 이런 공공적인 재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자본은 단기적 어떤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 계획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지역에서도 아직도 극장이나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극장들, 마을 극장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중심의 공급 구조를 재편하는 데 따른 이 어떤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시장에 해결할 수 없는 독립 소형화라든가, 그리고 이 공공적인 가치를 지니는 영화계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기금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자기금에서 그 예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고 차후에는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회수를 포함해가지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 토론 들어가겠는데요.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은 앞에 좀 착석을 해주시고요. 앞서 정창수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영화진흥 기금 신설 이후 14년 동안 정부에서는 한 푼의 국고도 영화진흥 기금으로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아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단순하게 202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화진흥기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하고 또 확충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기재부와 그리고 문화부의 토론회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두 곳 다 좀 일정상의 이유나 이런 또는 이제 내용상의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참석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두 부처인데요. 이 부분 좀 토론회를 맡고 있는 좌장으로서 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섭섭한 마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유토론 진행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약 40분간 토론을 진행하겠는데 각 토론자분들이 첫 번째 토론을 약 5분 정도씩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남은 시간에 종합 토론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김도학 M&E 산업연구소 소장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도학 소장님. 네, 지금은 이제 연구소 소장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업종을 좀 바꿔서 연구일을 맡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나와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돌이켜 보면 한국 영화가 잘 나가고 있었던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한국 영화 과연 공적인 지원 제도 없이도 애초부터 자생 가능한 산업이었는가 같은 것들에 대한 의문점은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보통 투자하는 데 있어서 메인 투자사가 투자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뿐이 안 되고요. 공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발기금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연발기금 이전에 이제 영화진흥금고 등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 영화 제작비 시장이 약 5천억으로 봤을 때 20% 정도가 공적 자금인 연발기금에서 투자한 영상 전문 투자자에서 영화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가 지금 현재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도 보면 2011년부터 2008년부터 한 몇 년도간을 보면 마이너스 10% 이상, 그러니까 한 4개년 동안 마이너스 10%, 심지어 마이너스 43.5%까지도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계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영상 전문 투자조합의 출자 사업들, 그런 사업들과 그리고 한국 영화 제작비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 시절은 좀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기 극장의 의존 비율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때는 80% 정도까지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이후 IPTV에서 성장에 더불어서 지금은 OTT까지 결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장 의존도가 한 70%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극장 의존도가 그만큼 떨어졌으나 그럼 전체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크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투자하지 않겠다, 아니면 국가에서 관련된 재원이 없어서 이제 관련 사업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전문 조합에 투자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딱 숫자 사업으로 보면 20%의 제작비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모든 영화에 골고루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뭐 메인 투자사 CJ나 뭐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거 말고 저예산 영화들에서는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만 담당하고 있어서 1,000억 원 정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영진이에서 출자 사업이 없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웠던 때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15%, 10%, 뭐 10% 이내, 20% 이내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영화가 굉장히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국가에서 김대중 정부의 영화진흥금고 수령과 그리고 각종 자율적인 제도들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 영화가 좀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또 토대가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사업입니다. 영화에 관련된 사업의 수익은 극장에서 나온 것들을 수익을 반분합니다. 5대5나 아니면 뭐 55대45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나눠 갔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게 지금 입장권 통합 전산망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산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관객수와 매출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의 자산이 사실은 뭐 지금 영진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없어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도 많이 손실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영진이에서 연발기금을 이용해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서 동반 협약 이런 같은 걸 하고 맺어가지고 배급이나 상영 시장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시장에서의 스태프에 대해서 4대 보험의 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지금 매년 조사하고 그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영화사업의 사회적 건강성과 공정성을 절제하는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영화 발전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사실 국고에서
출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고 지원 사업으로 국고 예산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영발기금이 생기기 전에 영진위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상비 그리고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고에서 출연됐습니다. 국고에서 예산 사업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거 모든 거 전부 다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발전기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들을 돌이켜봤을 때 영발기금의 확대 그러니까 연장 및 영발기금 연장 및 확대 징수 대상,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이 체계가 갖추기 전까지는 국고에서 수련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제 극장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영발기금을 그냥 극장에서만 걷는 게 아니라 OTT라든지 IPTV에서 걷는 게 어떤가.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OTT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OTT만으로 하는 게 맞는가. OTT도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SVOD라고 하죠. 월정의 결제 방식을 중심으로 여기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국내 웨이브나 티빙, 시즌 같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OTT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광고 기반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건당 결제하는 방식들도 있을 겁니다. 그 건당 결제 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유료로 하는 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IPTV까지 같이 결부해서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극장에서는 지금 부가금을 걷어서 하고 있지만 이 IPTV나 OTT 쪽에서는 공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영상에 관련된 전문적인 투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 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상진 N9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말씀해 주실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 대표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전 침몰하고 있는 영화 산업을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우선 김두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많은 토론을 해봤지만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김두관 위원님이 그나마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기획기정위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영화산업 위기의 한국영화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위기의 한국영화산업이라고 보지 않고 이미 침몰했다고 봅니다. 자국영화 시장이 50% 이상 지속됐을 때 그때는 국가의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 없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산업은 한국영화산업은 국책에 있어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국가라는 기관이 PPL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할 문화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산업 자체는 총체적인 예술입니다. 한국의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건축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장르라는 이 영화적인 문화 속에서 녹아서 그 부분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세일즈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2월이 생각납니다.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상을 수상한 후 청와대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시간은 그 뉴스가 지배가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의한 뉴스였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한국 영화 산업이 맥없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넷플릭스를 위세해서 OTT 시장이 성장함과 시작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는 어찌 보면 영화 산업을 지원했어야 될 부분인데 영화 산업의 플랫폼 및 OTT에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 아까 앞서 발제한 조희영 교수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에 어찌 보면 독과점은 한국의 수많은 OTT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글로벌 속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자국 시장에 자국의 국민들,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회원수가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곳에서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회원들의 마일리지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플랫폼을 존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납품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익을 갖다 창출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플랫폼들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극장이라는 플랫폼 자체에서 50대 50, 그리고 지금은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45대 50으로 부금이 정산되는 방면 OTT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들인 IPTV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한국의 OTT들이 출범했을 때 앞서 그 김도학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S밭과 T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T밭의 시장 조차에서도 어떠한 근거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관과 똑같은 과금 부율 방식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회의원분들 이하 정부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의해서, 강자인 플랫폼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되고 그 안에 유통되고 있는 창작물들은 힘없이 몰락되고 있습니다. 자국 영화의 산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면 공공의 플랫폼, 공적 자원의 지원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창작자들의 그 창작물들이 오롯이 창작자들의 이익으로 가서 다시 그 창작물들이 더 좋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국 영화를 논하기 전에 전 세계의 영화 130년의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거장 감독들만의 영화로 이 시기가, 이 영화 산업이 존속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그 앞서 조희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예산 영화였던 벌새라는 작품의 김보라 감독처럼 작은 영화, 독립영화 감독들, 이들이 한 작품 두 작품을 통해서 성장하여 전 세계의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OTT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속에서는 더 이상 독립영화 감독들의 새로운 영화들은 OTT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넷플릭스 OTT의 그 성장으로 인해서 방송국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국을 위해서 그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통한 수익을 통해 교양 프로그램과 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갖다 했다면 지금은 그 방송국조차도 OTT 플랫폼에 팔 수 있느냐, 센 플랫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국 영화 살리려면 한국 영화, 극장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극장들에서 지원은 아무것도 해주는 부분들이 없지만 제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큰 타격으로 극장의 관객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유발 부담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이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대 황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황승훈 교수입니다. 저는 뭐 주로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금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조금 그 코로나 이제 앞에 우리 장 대표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적으로 이제 우리 기생충이라는 정점을 찍은 그 시기,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짝바구리 파티를 했는데 이제 전현 교수의 톡으로 나간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였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하루가 그게 아마 4월이었죠, 그죠? 이제 그 하루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였습니다. 그 정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한국 영화가 이게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작품상 받았어까지 갔는데 그날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건 전혀 다른 이제 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 한국 영화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위기라고 하느냐? 이 굉장히 두 가지가 불과 1년, 2년 내에 아주 잘된 나와 위기가 굉장히 중첩돼서 나타나는 우리가 좀 특이한 현상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것들이 오늘 토론회에 이제 주담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주로 재원 얘기를 이제 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이른바 공적 이제 재원, 특히 이제 영화발전기금이라는 이제 관객들이 이제 영화 상영관에 입장할 때 내는 부가금으로 여기까지 갖고 굉장히 사실은 성공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되면서 급격히 우리의 삶의 양태들이 변하고 이게 급격히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이제 무너지고 되면서 그러면 코로나 풀리면 이제 다시 회복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대체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화의 어떤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유통 경력이 다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이제 OTT의 등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극장 그 입장권에만 부과하는 이 방식으로 사실 큰 문제 없이 그리고 매년 일정 부분의 성장을 가져오는 이제 그 재원 마련 방식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된다 그래도 여전히 극장은 옛날의 어떤 형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모든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OTT란 새로운 이제 유통 경로가 생긴 이상은 이제는 굉장히 디지털 유통 경로와 오프라인 유통 경로가 병존하는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입장권에 부과하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재원의 마련 규모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앞으로 우리는 상시적인 재원 부족 상태에 이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작년 올해는 전혀 걷지를 못했어요. 뭐 국장에 아무도 안 갔, 거의 안 갔다는 걸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내놓은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국고로 출연할래 이렇게 예상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대출금의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적 기금들 중에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이제 공적 자금 관리 기금이라고 또 별도로 만들어요. 별도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수익이 나오면 한 반은 본래 기금에다 주고 또 반은 이제 기재부가 자기 재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또 뭐 결국 기금의 기금인데 이게 있어요. 여기서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대출을 했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앞으로 계속 대출금 상환 이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출금 상환은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들어와야 될 그 극장 전산망에 극장 입장권에 따른 그 입장권 수익이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 땡겨서 갖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 10년에 걸쳐서. 자,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극장 입장객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원이 부족해 되는데 그 부족한 재원에서 다시 또 뜯어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의 영화 우리 진영 재원은 부족한 것에 또 부족하게 된다는 이제 이중의 펀치를 맞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강하게 좀 지적이 되고 어차피 공적 기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우리가 예산 편성이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 대출금이라는 형태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상 그 방식을 미래에 갚아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바로 국고 출연을 한 방식으로 사실 뭐 개정만 달리하는 건데요. 그렇게 좀 바꿔주는 게 사실은 앞으로 그나마 부족한 재원들에 대해서 덜 압박을 느끼게 하는 이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앞둔 국회다 좀 제가 당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부족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영화가 한국 콘텐츠의 중심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냐면 영화라는 거는요 모든 콘텐츠 사업의 맏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구조가 여기서 파생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제작하고 배급하고 이제 상영한다는 이 구도가 TV에 적용이 되고 이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산업의 이 산업을 이제 카피해가면서 다른 산업이 이제 가기 때문에 되게 이 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건 다른 나라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모든 콘텐츠 산업들은 결국 돈이 되는 콘텐츠 산업은 보시기 알지만 영화 방식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 이제 그거와 조금 다른 방식이 인터랙티브가 들어가는 이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모든 콘텐츠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이제 진흥 재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달할 거냐.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재원들은 계속 이제 부족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확충하겠다는 이제 의견들을 발제자나 이제 앞에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는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입장권이라는 형태,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부과하는 형태, 즉 입장권이라는 용어가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장이라는 게 상영관이 앞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상영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 앞에 시설 또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설 또는 장소라고 모시 박혀 있어서 이게 앞으로 모든 우리가 영화를 보는 행태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디지털은 상영관이 안 되고 그 디지털로 내가 이제 접속을 하고 보는 거는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영화 상영관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영화 상영관도 가능하다라는 게 먼저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 줍니다. 사실은 영화 상영관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법적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당연히 전자문서가 있고 종이문서가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문서를 해석할 때 다 전자문서에 포함해서 해석합니다. 근데 왜 영화관 그래야 되지? 그래서 조금 그런 입법적으로 그 부분을 좀 풀어주면 입장이라는 단어가 좀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상영관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고 거기에 입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과금이라는 형태가 제도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 또 우리가 고려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전자상거래 말이죠. 디지털 제품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틀어지는 게요. 그죠? 틀어지는 게 디지털 상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이른바 외화들요. 수입된 디지털 제품이에요. 이놈은 이제 한미 FTA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미 FTA 뭐라 그러냐면 이제 디지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때 양 당사국에서는 어떤 관세나 어떤 형태의 관세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요 형태만 딱 집어서 이제 부과금을 이제 제기하는 건 한미 FTA 이제 위반일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제도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그 한미 FTA 협정문에 이제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놈이 이 협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협정의 정신이 뭡니까? 자유무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걸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내국세 형태의 부과금을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무역을 안 건드리면 그러니까 콕 집어서 미국 제품 안 돼 뭐 이런 식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들어온 모든 디지털 장비에 공평하게 다 적용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화만 찍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경쟁해야 돼요. 드라마는 경쟁하고 온라인 올라가면 다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도 모든 오히려 다 무차별하게 부과금을 적용해 한국의 FTA 위반이 안 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아까 입장이란 말씀드리면 콕 찍어서 그냥 영화만 이제 부과금 하는 게 더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FTA 문제를 생각하면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다 적용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 발전 기금하고의 이제 배분의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극장에서 개봉됐더라면 이렇게 한번 우리 예상합니다. 극장에서 개봉되었더라면 그 수익이 아까 우리 앞에 전 대표님이 부율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부율이란 건 뭐냐면 흥행의 수익을 제작자 같이 나누는 구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500만 원 들었을 1000만 원 안 가더라도 500만 원 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 분에 들어오는 영화 발전 기금이 얼마였을 거다라는 계산이 바로 나와요. 아마 몇십억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제작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이 구조인데 이제 아무리 흥행이 돼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된다는 구조들이 앞으로 우리 그 영화 산업을 점점 더 축소시키는 점을 말씀드리고 토론이 싶습니다. 길어져서 마무리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영화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보다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세 분 토론자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에 발제하신 두 분과 세 분의 뭐 종합적인 이야기는 한국 영화가 OTT 시대의 한국 영화가 상당한 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 내적으로는 한국 영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영화의 내적인 성장들을 이끌어왔던 영화진흥기금의 고갈, 그리고 이후에 그 부가금 징수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모두 동의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 영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사업들이 지속성들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들을 모두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합 토론, 그러니까 자유 토론으로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먼저 뭐 저희 그러니까 토론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창수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약 800억 정도를 빌려서 이제 그러니까 예치해서 사용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죠, 소장님? 네, 갚아야 됩니다만. 예. 그런데 뭐 영화진흥위원회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가 되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왜 이걸 국고 출연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쓰라고 하는 건지, 뭐 사실 영화인들로서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기재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다가,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뒤로 미루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비슷한 사례들도 보면 일시적으로 진행이 됐지 꾸준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예 뭐 이제 다른 기금이 조폐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재원의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무슨 저희 창출 구조를 따르게 한다든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코로나를 지금 핑계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갚을 수 없고 나중에 뭐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저희 좀 얘기를 할 게 그러니까 부가금, 지금 극장에서만 갖고 있는 부가금 이외에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이 이제 확충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김도학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OTT뿐만 아니라 IPTV 등등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기금을 걷는 문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김도학 박사님과 홍순 교수님이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영화를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가 한국뿐이 없다는 걸 좀 전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아침에 김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랑스는 CNC가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영화나 영상 저작물이요. 왜냐하면 영화나 영상 저작물, 그러니까 방송 영상물이나 소위 말해서 디지털 콘텐츠라고 말해지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에서 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투입 요소가 같습니다. 일단은 배우, 작가의 대본, 영화는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리고 연출자, 연출, 감독의 연출, 그리고 연기, 각종 스태프들의 거의 뭐 미술이면 미술, 촬영이면 촬영, 각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력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촬영 공간으로서 로케이션이나 세트장이나 뭐 스튜디오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정 정도 자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트리트먼트 수준까지 개발해서 투자받고, 그리고 사전 제작하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해서 뭐 영화는 극장에서, 텔레비전 방송물은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대체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하고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하고, 문체부 산하의 연구에서도 합니다. 근데 역으로 놓고 보면 우리 말고 이제 유사하게 보면 이제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생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인산물, 그리고 뭐 생선,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백화점에서 유통,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아니면 전통시장,
아니면 쿠팡과 같은 주문을 통해서 거래되는 거 상관없이 전부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도로 다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영상 저작물이 다 똑같은 건데 이게 달리 구분하면서 영화관에서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화 영상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고 그걸 징수할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징수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나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 측면으로 본다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기구 과학기술정통부는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영상물 같은 경우,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 그러니까 제작사에게 나눠지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송사에서 어떨 때는 자기네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뭐 방송 광고 수익 말고도 해외 뭐 판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PPL 수익이라든지 나눠 먹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자기가 이제 방송 수익이 가장 크니까 방송 수익에 관련된 광고 수익은 노터치입니다.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 방영권을 사간 권리자 입장, 소위 말해서 방송을 대가로 한 권리자 입장으로서 이거 나눠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하튼 저작권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공정거래를 위해서 표준 계약서, 표준 투자자 계약서도 만들고 그리고 스태프들을 위한 표준 근로 계약서도 이런 것들을 저작권자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영화관 전산망, 통합 전산망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통합 전산망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과 원칙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 교수님 혹시 보태실 말씀? 제가 아까 토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 현재로서는 제도적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를 이제 워낙 그 영비법에 그러니까 영화 상영관 입장권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건드려야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래야 하여튼 다른 점 꼭 OTT로 안 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점들이 하나 있고요. 다른 제도적 방안들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조금 저는 입법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이제 보는 것들이 뭐냐 하면 대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이제 보면 이제 문화기금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영화가 이제 문화산업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대개 이제 사행산업 기금 같은 데서도 꽤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연발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들은 특히 예술 관련 이제 기금들은 영화가 예술의 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복권에서 이제 넘어오거나 특히 그 체육기 특히 토토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규정을 해 나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원을 확충해 왔다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구조죠. 이번에 요소수도 사실 전부 다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다가 나온 현상처럼 우리가 일어나된 이제 재원 이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막히면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영비법이 어떤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고 아까 제가 FTA에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되는 즉 이제 들어와서 그 디지털 컨텐츠로 경쟁하는 유사한 것들이 다 이제 좀 부가금 형태가 들어가야 이제 자유무역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제도적 이제 개선 노력들이 좀 있지 않아야 됐나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오늘 토론회가 촉발된 계기가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국고로 이걸 하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셔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2022년도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소위가 열리고 다다음 주 소소위가 열릴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는 그 예수금으로 이제 이 부분을 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력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땐 예결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설득을 해서 그 지금 그래도 국회 쪽에서 증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 이게 이제 국고 지원이겠죠. 이게 있고 또 하나 조금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는 그 예결이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났을 때 부대 의견으로
반드시 이것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앞으로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명시하는 부대 의견을 좀 첨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은 갑자기 한두 주 내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제도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을 모으고 연초쯤에 법 개정을 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정 대표님. 그 영화 발전 기금을 이제는 사실 영화관에서의 그 징수하는 부분은 그게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의 한국 영화 산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적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그 국공기금이나 특히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한국의 관광까지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관광세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금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영화 그 관에서 나오는 그 지능기금 이상이 더 징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특히 그 영화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 총체적인 예술의 장르로서의 영화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좀 기금을 좀 조성해 주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촬영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돈들을 어떻게 하냐면 영화 발전 기금 이런 걸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에서 이제 출연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권 기금 아니면 다른 방송 발전 기금, 뭐 정보 촉진 기금 같은 데에서도 일정 정도 영화나 영상 저작물의 제작 이 또는 투자 이런 거 아니면 그 각종 창작 지원 사업들에 출연할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앞선 토론자 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김두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영발기금이 입장권 징수금뿐만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극장에서 OTT로 영화 향후 경로가 점점 이제 변화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추세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변화시킨 것은 방향이 아니고 속도였기 때문에 극장 산업 중심으로 영화계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준비를 전혀 못한 상태로 혼수 상태가 돼 있는 극장을 정상진 대표님은 이미 침몰 중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심폐소생술로 그래도 좀 부양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5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님이 심폐소생술로 한 말씀 해주시고. 토론회에 제가 끝까지 함께한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습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도 잘 들었고 또 세 분의 토론도 잘 들었는데 아마 입법 과제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당장은 우리 정창수 소장님이 제안한 걸 우리 당의 애계리 위원 또 최종적으로 개수조정 소위에서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의견서라도 이렇게 내서 내년이라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출 행식으로 800억인가를 지원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갚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문화관광위의 이채기 위원장 또 우리 박정 간사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좀 간담회 자리를 개인적으로도 마련해서 보좌관들로 깊이 인원하고, 어쨌든 입법 과정은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해서 또 제가 대표 발의를 하든 아니면 또 공동 발의자들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우리 유창수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님이 한국 영화의 응급 구조사로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및 그 영양 공급을 해주실 걸로 믿고요. 뭐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김두관 의원님 유튜브 계정과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계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영화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관심 가져드리길 부탁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